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 입시 카운셀러 김성준입니다. 지난주에는 입시 경쟁률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업로드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어머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간담회는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바로 올리려고 녹화해서 올리려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재녹화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소규모 간담회를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나중에 나오는 연락처를 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비슷한 간담회, 그리고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묶어서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계시는 어느 지역이라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간담회는 지난 7월 28일 그리고 8월 4일 2주에 걸쳐서 어머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에 있었던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PPT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내용이니까 변동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질문들을 보시고 거기에 대답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카이스트 원서 작성할 때 증빙서류 3개 제출하는데 불가능한 종류가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카이스트 원서 쓰는 데 있어서 제출 서류는 딱 3개밖에 제출 못합니다. 3개밖에 제출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보시고 무엇이 카이스트가 원하는 인재상에 가장 가까운 그런 활동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신문에 뭐 기자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많이 하는 게 MUN 같은 것도 하고요. 뭐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카이스트랑 정말 맞는가, 카이스트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출 불가능한 종류는 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장이 허락한 활동이 아니고 본인이 혼자 나가서 했다던가 학교에 허락이 없이 했다던가,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한국대학에서 많이 금지하고 있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그런 활동,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혼자 나가서 무슨 대회에 나갔다 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출하기가 불가능하겠죠. 다만 학교장이 허락한 활동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회에 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던 거는 다 가능한데, 이제 어머님들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카이스트와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죠. 카이스트 이때까지는 조건부 입학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3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를 할 때 IB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그게 몇 점이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는 없었고 성적 차이가 많이 나면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었지 조건부 합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질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이런 조건부 합격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성적이, 특히 IB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난 친구들의 경우는 이런 메일을 보내줘서 조건부 합격인데 우리가, 즉 카이스트가 학생을 계속 선발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왜 카이스트에 맞는지 이런 얘기도 쓰고, IB 파이널 성적이 차이가 난 이유는 또 뭐가 있는지 그런 일들 쭉 써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어요.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게 7월 27일 날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왔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이렇게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네.
이게 이제 올해 IB 상황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요. 아마 앞으로도 카이스트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IB 파이널까지 성적을 좀 관리하고 공부를 좀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외국고 전형을 하는 경우에 재수도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재수 가능합니다. 8월 달에 졸업을 이미 했거나 또는 8월 달에 졸업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덕분에 해외에 있는 제외 한국 학교는 지원 자격을 가지지 않아요. 카이스트의 경우는. 그래서 제외 한국 학교는 카이스트에 가려면 일반 전형, 일반 수시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국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학교들은 그 졸업하는 그 해 그리고 그 다음 졸업 이후에 재수에도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B가 더 유리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IB하고 AP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IB가 좀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IB하고 AP하고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과목입니다. 과목. IB가 몇 개 과목을 하죠? 6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6개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Extended Essay를 써야 되고 TOK와 카스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면 6개 과목에다가 플러스해서 2과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토탈로 보면 8개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AP 하시는 어머님들이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학교에서 뭘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던가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4개, 5개 이 정도 하고서 왜 IB가 더 유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학에서는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P를 가지고 IB와 승부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6개 과목을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좀 더 경쟁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8개 정도의 과목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8개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11학년, 12학년 때 각각 1년씩 해서 4개 과목을 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힘들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10학년 때 또는 9학년 때 이렇게 좀 더 쉬운 과목들을 좀 일찍 따는 거죠. 뭐 중국에 사는 친구들의 경우는 AP Chinese 같은 경우를 좀 일찍 따서 한 과목 정도를 벌어 놓는다든지 또 뭐 쉬운 과목들을 좀 일찍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10학년 때 한 2개, 3개 정도 하고 11, 12학년 때 뭐 또 3개씩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줘야지 아마 AP랑 비슷한 형태의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도 나오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이 연대 언더우드가 한국에서의 입지가 어떤가, 이미지가 어떤가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어떤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연대 언더우드는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영어 성적이 탁월한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해외고 전형의 경우에는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 그리고 한국어가 조금 그래서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진학하는 그래서 언더우드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더우드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취업률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 내에서 인지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입시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국제학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가 가장 낫다 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언더우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언더우드의 입학 컷이 조금 낮습니다. 신촌 캠퍼스보다도 조금 낮고요. 그리고 해외고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신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로
입학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신촌에 있는 친구들이 언더우드나 또는 특히 하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 학생들 때문에 만들어진 오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연대 언더우드 또는 하스에 입학한 친구들이라면 좀 더 사명감 또는 소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더 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끌어올려주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그 신촌과 송도 두 군데 다 있는 학과라면 신촌이 나은 건가요? 라고 했는데, 신촌과 송도에 두 군데 다 있는 학과는 없습니다. 네, 과 이름이 전혀 달라요. 딱 하나 같은 곳이 경제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한데 수업을 전부 영어로 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신촌하고 송도는 이미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송도는 4년 내내 영어로만 수업하기 때문에 좀 진행 방향이나 또는 학교 졸업 후에 진로 방향 이런 것도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촌이 더 나은 건가요? 라는 질문은 아마 입시 결과가 신촌이 조금 더 높은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이제 신촌, 원주 이런 캠퍼스를 얘기하시는데, 신촌 캠퍼스는 송도 캠퍼스를 포함한 전체를 신촌 캠퍼스라고 얘기합니다. 신촌을 포함해서요. 그걸 전부 신촌, 송도를 다 포함해서 신촌 캠퍼스라고 얘기하고, 원주 캠퍼스는 지금은 원주라는 표현 대신에 미래 캠퍼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미래 캠퍼스라고 사용하는데 두 학교는 그냥 다른 학교입니다. 네.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하고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의 연세대학교는 독립채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이고요. 예산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른 학교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군데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동시에 두 군데 원서 지원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신촌 캠퍼스하고 세종 캠퍼스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두 군데 동시 지원이 불가능해요. 네.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하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이 경우는 또 분리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신 어머님은 신촌하고 원주 두 군데를 동시 지원한다, 그 얘기는 아마 의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대의 경우 두 군데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촌 의대에도 쓸 수 있고요, 원주 세브란스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두 군데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군데 다 쓸 수 있지만 현재 이번 학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도 다르고요, 서류 준비 형태도 조금 달라서,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12특인데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9월 학기보다는 3월 학기에 들어갈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만요. 9월 학기가 있고 3월 학기가 있죠. 12특의 경우는 인터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9월 학기, 3월 학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9월 학기를 무시하고 원서 쓰지 않고 그냥 3월 학기에 원서를 쓰는 거는 안 하셨으면. 네. 왜 그러느냐? 어머님이 9월 학기 쓰지 않는다고 해서 3월 학기에 붙여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9월 학기 때 원서를 쓸 때는 IB의 경우는 프레딕티드 성적이나 또는 학교 내신만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근데 3월 학기에 지원할 때는 파이널 성적, IB 같은 경우는 파이널 성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도 학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온 성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물론 AP 학교의 경우는 3월 학기에 쓰는 게 AP 성적도 더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9월 학기 때 어딘가 하나 붙어두는 것하고 전혀 아무런 결과 없이 3월 학기에 그냥 덜렁 쓰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9월 학기에 원서를 꼭 좀 쓰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죠. 9월에 붙었어요. 붙고 나면 이제 한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한 학기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는 9월달에 입학하는 거에 있어서 한 학기를 갭이어로 이렇게 받아줘요. 그래서 3월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사립학교들은 불가능합니다. 왜? 돈이잖아요. 우리가 12특을 뽑는 이유도 사실 돈이고, 그러니까 휴학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휴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군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입대 휴학. 네. 그러니까 뭐 9월이 되기 전에 벌써 영장 받아가지고 신병훈련소에 가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휴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큰 수술,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는 큰 수술을 할 경우,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와 수술 일정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휴학이 가능하고, 나머지 경우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요것과 관련돼서 어떤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9월 학기, 3월 학기 이런 게 아니고요. 3월 학기에 12특이 먼저 원서를 쓰고, 3월 학기에 먼저 원서를 쓰고, 그리고 한 몇 장 카드를 남겨놓은 다음에 다시 9월에 원서를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3월에 썼던 학교에서 만약 한 군데라도 붙어버리면, 한 군데라고 합격하면, 뭐 최초합 포함해서 추가 합격까지 다 포함해서 어딘가에 하나 합격을 해버리고 나면 9월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으로 9월에 쓰고 난 다음에 3월에 쓰는 거는 가능한데요. 3월에 쓰고 남는 카드를 9월에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학년이. 흔히 말하는 학번이 9월하고 3월은 학번이 다른데 3월과 9월은 학번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12특의 경우 9월 학기 지원한 다음에 불합격하면 그 다음 이제 3월 학기에 졸업하고 3월 학기에 같은 학과에 지원하면 합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9월 학기에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시켰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학생이 불합격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을 했겠죠. 근데 3월 학기에 다시 지원했다. 그러면 그 불합격시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뛰어넘는 뭔가 더 나은 게 있으니까 합격을 시켰겠죠? 네. 그렇지 않고 9월에 있었던 스펙 또는 내신 성적 여러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3월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걸 뽑아주면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다만 지원자 풀이 좀 달라진다든지 학교의 정책이 좀 달라든지 뭐 이러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학생이 준비된 게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불합격했던 학과에 다시 또 지원해가지고 합격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9월 학기에 이 학생을 떨어뜨렸던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보면 좀 더 준비를 다시 해서 준비를 좀 더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섯 번째 12특이 이과를 지원하는데 미리 준비할 필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12특이 이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거는 뭐 자연계열도 될 수도 있지만 공대를 의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특히 공대를 가는 학생들 제발 좀 물리 공부하고 갔으면, 수학과 물리를 공부를 좀 하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네. 수학이나 물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공대를 가가지고 따라가기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12특, 특히 12특의 경우는 뭐 한국에 있는 인서울에 그냥 웬만한 학교는 다 붙더라. 네, 맞습니다. 네, 다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에 들어오는 국내고 학생들, 흔히 뭐 12특의 경우는 중앙대, 건국대 뭐 이런 학교를 굉장히 우습게 보죠. 그냥 원서 쓰면 갈 수 있는 학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중앙대, 건국대, 뭐 외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를 가려면 전교 1등 해야 갈 수 있어요. 농담처럼 아닙니다. 실제로 전교 1등 해야지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같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해외에서 별로 공부 안 하고 들어갔는데 12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었어요. 근데 국내고에서 온 친구들은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공대에서 공부를 한다. 걔네들이 공부한 만큼의 수학이나 물리 이거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문과의 경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언어 공부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교양 수업하고 난 다음에 조금 그때는 좀 힘들지만 사실 전공 들어가면 영어를 그 원서를 읽어내는 속도가 한국 애들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공대는 이 수학, 물리, 화학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꼭 좀 수학, 물리 이런 거 꼭 좀 준비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12특이 TOK가 꼭 필요한지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님들 올해 입시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12특은 토픽 또는 뭐 토플 이런 성적을 언어에 대한 그 제한들을 다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픽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또는 간호대, 수의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신설될 약대까지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의대 쪽 계열, 의대 계열의 학교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토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학년 어머님들 또는 뭐 우리 고3 학생들도 괜찮지만 의대나 약대 이런 쪽에 갈 생각이 있다. 뭐 꼭 쓰는 건 아니지만 준비를 시켜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토픽 시험을 미리 봐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토픽 시험 보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날짜 보시고 미리 신청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죠. 신청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그리고 준비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토플이나 HSK 점수 제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은 아마 수시하고 좀 이렇게 헷갈려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수시에서는 특례가 아니고요. 수시에서는 토플 HSK 점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재외국민 전형 3특, 12특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토플, 뭐 HSK, JPT, 뭐 델프 다 가능합니다. 제출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질문 3특은 이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꼭 필요합니다, 아닙니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뭐 반드시 있어야 아니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중국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 몇 년 이상 살았는데 아니 HSK 중국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중동에서 10년 살았으면 아랍어를 정말 능숙하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아프리카 살다 왔으면 아프리카 말 능숙하게 해야 되고 러시아 살다 오면 러시아를 막 굉장히 그 사람 아니잖아요. 네. 아닌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HSK가 어떤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토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토플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전에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토플 105점이면 1학년 때 교양 영어 수업을 면제시켜줬어요. 그 고려대학교는 110점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105점 또는 110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토플에 대한 어떤 크리테리아 평가는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성적을 뭐 토플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성적을 가지고 점수화 시키는 것 그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의대에서 충남대, 충북대가 토플 성적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의대 선발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충북대, 충남대 의대가 선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플에 대한 어떤 평가 성적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해지겠죠. 물론 뭐 을지대나
건양대 이런 데에서는 또 토플 성적을 좀 보긴 하지만 나머지 3특에서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토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좀 저학년 친구들, 9학년, 10학년 이런 친구들이 토플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있죠. 왜 그렇죠? 실제로 우리 아이가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인터 다니는 경우에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요. 영어가 좀 된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좀 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왔고 뭐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저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어머님들이 통역으로 우리 학생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해요. 그래서 말을 좀 하죠. 듣기도 좀 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얘가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어를 한다라는 것하고 성적, 얼마나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는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플이 굉장히 중요한 점수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네, 지금 SAT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이제 때 되면 SAT 시험도 준비를 시키세요. SAT 성적도 준비를 시키시는데, 옆집에 누가 한다더라, 또는 그 선배는 몇 학년 때 했다더라,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SAT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SAT가 전혀 안 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도 옆집에 누가 하니까 너 해야 되지 않니? 뭐 그래서 애를 팍 쪼고 방 내내 막 가방 들고 다니고서 결국 뭐 했느냐? 그냥 단어만 외우다 와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그 단어라도 외웠으니 뭔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을 할 때 SAT 시험을 보려면 최소한 토플 성적이 92점, 93점 정도를 넘어가든지요. 토탈 성적이 그 정도 안 됐을 때 리딩, 토플의 리딩 성적이 22점 정도는 넘어야지 SAT의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100점 나왔어요. 100점이 나왔는데 토플 만약에 100점이 나왔는데 리딩 성적이 굉장히 떨어져요. 뭐 예를 들면 스피킹 굉장히 잘하고 뭐 리딩도 아니죠. 리스닝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점수가 막 100점 정도씩 나오는데 리딩 파트가 20점이 안 된다. 그럼 그 친구는 SAT 하면 안 돼요. SAT는 리딩 파트가 한 22점 또는 뭐 23점, 24점 이렇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적이 되어야 SAT 공부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적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남들 하니까 하고 때가 됐으니까 하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하고 이러면 성적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토플을 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토플도 됐고 그래서 이제 SAT도 보게 됐어요. 그러면 몇 번까지 봐야 되느냐?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뭐 4번이라는 얘기 나오죠. 많이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한국 대학은 그거 안 봅니다. 4번이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냥 베스트 제일 좋은 성적을 제출하시면 돼요. 물론 대학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내면 다 보겠죠. 다 몇 번을 받는지 기록들은 다 나오지만 그걸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4번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냐면 미국 대학의 아이비 리그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아이비 리그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도 4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카운셀러들이 10학년 때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학교들이 꽤 있죠. 그죠?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플 성적하고 비슷한 이유입니다. 학교의 카운셀러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10학년 정도까지는 영어 성적을 키워야 돼. 영어 점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거고요. 10학년이 넘어서 11학년 정도가 되어야 SAT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SAT 시험 볼 때 학년 제한을 두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좀 좋은 학교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거기에 맞는 시험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서 그렇게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지금 좋은 학교들이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죠. AP 과목 몇 개까지 해야지 되나요? 근데 질문하실 때 안전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지원은 없습니다. 안전지원은. 누구랑 경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IB의 6과목 정도는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IB에 있는 6과목 플러스 Extended Essay와 TOK까지 포함하면 최소 8과목. 네. 그래서 이제 AP 과정에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AP 세미나나 또는 AP 리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학교가 몇몇 학교들이 있습니다. AP 세미나나 AP 리서치를 하는 경우는 사실 이게 IB의 익스텐디드 에세이나 TOK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6개 과목만 있으면 괜찮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이 그 AP 점수 없는 과목은 SAT2를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하셔도 괜찮죠. 다만 AP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지만 SAT 서브젝트 시험은 뭐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봐서 시험을 점수를 따놓는 것도 방법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좋은 점수가 많으면 좋겠죠. 네. 5점짜리 AP라든지 800점짜리 SAT2 이런 게 있으면 더 많으면 좋겠죠. 근데 뭐 낮은 점수 많이 갖고 있어봐야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건 아닌데 대학별 과별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참 대답해 드리기 좀 힘든 건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과마다 좀 다릅니다. 과마다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플은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SAT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SAT 성적이 뭐 예를 들면 1500이 안 되면 안 돼. 뭐 써먹을 수 없어.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SAT 성적이 1500이 높으면 1500 정도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친구는 내신도 굉장히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그 친구는 아마 높은 대학을 쓸 겁니다. SAT가 1500이 넘는 친구가 뭐 중앙대를 쓸 이유는 사실 별로 없죠. 그거는 만약에 쓴다 해도 보험처럼 쓰는 거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쓰는 케이스는 아닐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SAT가 14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쓸모없는 성적이고 우리 아이는 바보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1400이 나와도 써먹을 수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도달한 어떤 성적이 그런 성적이 무조건 뭐 낮기 때문에 나쁘다 또는 쓸 수 없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게 무엇과 좀 더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흘러다니는가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의대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는 돌아요. 의대를 쓰려면 1550은 돼야 된다. 또는 뭐 1580에 가까워요. 1600에 가까워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뭐 실제로 그 원서 쓰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봐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의대를 쓰는 경우, 이제 내년에 약대까지 생기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SAT가 1500 이상 넘는 성적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의대나 이런 대학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과마다 점수대가 좀 다르고 또 대학마다 점수대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이 성적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성적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다 뭐 세상만사 다 끝난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기준선은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내신도 다시 써야 되고요. 또 다른 활동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점수를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11번에서 어머님들이 뭐 IB 하는 친구들은 AP도 하고 SAT도까지 네 이거 다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네. 이거를
이렇게 다 통틀어서 그냥 IB 하는 친구는 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이상한 거고요. 뭐 IB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의대를 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 그런 또는 욕망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준비하죠. IB 하면서도 AP도 준비하고 뭐 SAT도 보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토플, SAT 이런 얘기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SAT를 준비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SAT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IB를 하면서 AP를 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B를 하는 친구가 저는 IB 성적에 올인하겠습니다. 네,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짬짬이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SAT 날짜 공지 뜨면 가서 SAT 시험 한번 보고 점수 나오는 거고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모든 학생이 다 AP도 하고 모든 학생이 다 SAT 하고 이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네, 맨 꼭대기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긴 그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모든 학생이 다 한다고 보시는 거는 아닙니다. 네. 네, 대학별 특징 뭐 지금은 이제 고대가 공인 성적을 본다는 얘기는 어머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는 하고 작년도 입시 결과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나왔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그 선발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고대의 입시 결과를 좀 봐야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대는 상위 5%만 선호하느냐? 아니, 이거는 과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고대는 과별 모집이기 때문에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거 먼저 할게요. 고대가 토플이나 자소 추천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될까? 네, 이 지금 바뀐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대의 선발 부서가 바뀌었어요. 선발 부서가 바뀌면서 그 선발 부서는 한국의 수시에서 선발하는 것처럼 동일한 형태로 선발하겠다. 그래서 자소서, 추천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올해는 추천서 없애버렸고 자소서도 선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어학 기준 이거 다 없애버렸죠. 토플이나 뭐 토픽 이런 어학 기준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고대만 그렇습니다. 고대만 그렇고요. 다른 학교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재외국민의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없애면 이건 조금 대학에서 학생을 판단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 다른 교육과정을 어떻게 극복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는지의 과정들을 이해하려면 자기소개서 없이는 그 과정들이 좀 힘들어지죠. 그런 면에서 고대가 자기소개서를 없앤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학교들은 사실 큰 변화 없습니다. 네. 그 위에 있는 질문.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과 3특 GPA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전부 계열별 모집입니다. 학과별 모집이 아니죠. 네, 서강대도 그냥 이과에서 턱, 문과에서 턱 이렇게 뭐 12명, 14명 이런 식으로 뽑고요. 성대도 뭐 계열별, 거의 계열별 모집을 하고 있고 한양대도 문과, 이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뽑죠. 한양대에서 아닌 경우는 의대 1명, 그 다음 국제학부 3명 요거 빼고 나면 전부 문과 아니면 이과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3특 GPA 컷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GPA라고 표현하는 게 어느 학교는 4.0 기준이지만 어떤 학교는 또 4.3 또는 어떤 학교는 4.5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다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GPA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학교 성적 내에서 최소 95%, 95% 정도. 그러니까 상위 5%. 아까 뭐 고대가 5%라는 표현이 잠깐 나왔었는데 상위 5% 정도는 되어야 GPA를 환산했을 때도 상위 5%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추가 합격까지 가고 이러면 상위 10% 정도까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상위 10%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번 아쉬운 3년 이런 질문 하셨는데 이게 아마
12년이 안 되는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8개월만 한국에서 이렇게 학업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아쉽습니다. 그냥 똑같이 12년입니다. 3년입니다. 그냥 3년입니다. 옛날에 이제 홍익대학교가 뭐 체류 연수에 따라서 가산점 이런 거 부과했었거든요. 부산대도 그런 거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10년을 해서 3특이든 뭐 4년을 해서 3특이든 11년 2개월이라서 3특이든 다 그냥 3특입니다. 3특 다 똑같은 조건으로 봅니다. 네. 아쉽죠. 네.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 하시죠. 우리가 해외 나와서 살 때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죠. 네. 22년도 약대 부활하는 데가 연대 한국뿐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연세대학교만 모집 요강에 이렇게 공지를 한 것 뿐이고요. 약대 부활을 합니다. 각 학교마다 다 할 거고요. 선발을 할 건데 다만 약대 인원이 정원이 작아요. 그래서 2% 선발을 하더라도 1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2명이 될 수 있는 과가 그렇게 큰 과들이 없어요. 대부분 뭐 한 60명 정도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명 정도만 뽑지 않을까. 그래서 뽑기는 다 뽑을 겁니다. 제가 그때 만약 다 뽑는다 가정하면 3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재외국민을 이렇게 뽑을 건가 말 건가를 이렇게 결정을 아직 안 했는데 제가 문의한 대학들은 일단 상위권의 대학들은 약대 부활하면서 재외국민으로 선발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지금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파업도 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근데 정부의 의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전형은 지방의 이제 공공의대 그러니까 지방에서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을 반드시 의무 복무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공공의대를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대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이제 선발되는 인원수는 커지긴 하겠지만 네, 지방대 의대 쪽이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3년은 인원수가 전체적인 인원수가 좀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뭐 특별하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병원 견학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진료에 동참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변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해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의대 진학 때문에 병원에 가서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지인 찬스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찬스를 쓰게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의대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학교가 있어요. 의대 자소서에 보면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현지 체류한 국가의 의료 상황이나 진료 상황, 병원 진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질문이 있는 자소서, 질문이 있는 의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의대를 오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주변의 현지의 병원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진료 상황 또는 뭐 병원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분명히 눈여겨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현지 있는 병원에서 실제로 한번 근무를 해본다든지 같이 이렇게 해본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병원에서 인턴을 한다 그러면 하는 게 뭐냐면 뭐 현지어로 통역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커피 서비스 이런 거, 뭐 서류 들고 가서 작업,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또는 간호사가 하는 일들을 같이 함께 본다든지 뭐 이런 실제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꼭 필요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커피 서비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의 인턴이라든지 병원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정말 봉사활동입니다. 정말 봉사활동. 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봉사활동, 뭐 고아원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곳 또는 뭐 동물 그 유기견 보호센터 쉘터 같은 곳이라든지 또는 양로원 같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그런 곳에서 자기가 정말 의사로서의 소명감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질문은 MMI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뭐 AP 물리 4개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우리 재외국민 전형은 MMI 하지 않습니다. 네, MMI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대에서 MMI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재외국민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AP 물리 4개 해야 되는 경우 없습니다. 네. 이거 왜냐하면 캠바이오 먼저 해야 되잖아요. 캠바이오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피직스에서 뭐 1이나 C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물리 4개를 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IB 하는 친구들이 이제 IB에서 캠 피직을 하고 AP 바이오하고 뭐 이렇게 하는 조합들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물리라는 게 옛날에는 단점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단점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AP 물리 4개 해야 되는 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요거는 지금 올해 겁니다. 올해 지금 같은 스타일인 거 보시죠? 네, 보이시는데 위에 거는 이제 앱으로 본 거고 밑에 거는 컴퓨터로 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글자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요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수의과 대학의 이제 친구인데 수의과 대학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올해 서울대학교는 예비 합격이라는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건부 합격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예비 합격이라는 걸 사용했고요. 이제 서울대 의대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친구예요. 서울대 의대 합격한 친구가 면접했죠. 당연히 면접했습니다. 수의대 당연히 면접했습니다. 당연히 면접했는데 이 둘 다 MMI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반 면접 했었습니다. 네. 두 친구 다 성적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소명의식 이런 것도 충분히 갖고 있고 이걸 위한 준비들을 꽤 오랫동안 잘 준비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뭐 의대나 수의대를 9월 전형에 뽑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9월 전형에서 각 과별로 뭐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간호대학도 선발했고요. 다 선발했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는 연락처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위챗이나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이메일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3 학생들은 필기시험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학교별로 면접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면접의 특징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어서 학생의 이름이나 뭐 출신 학교, 지역 이런 것들 다 얘기하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소양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8월 한 2주 정도 휴가를 좀 가지고요. 그리고 8월 말쯤엔 다시 입시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들이나 또는 홍콩대나 싱가포르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고2가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내년도 입시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뭐 여러 가지 준비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유튜브 방송에서 실제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는 구체적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모아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챗이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